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 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해 골프 논란에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윤 윤리위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징계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6.25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의 부총리급 인사가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중러가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만나 악수를 나눕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 정전 70주년 행사를 위해 평양을 찾은 겁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북한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 важный партнер России, с которым нас связывает общая граница и богатая истор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부총리급인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도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묘지를 찾아 북중 관계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정전일 행사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는 건 10년 만으로 한미일 연대에 대항해 북중러 연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Use their influence over the DPRK to encourage them to refrain from threatening.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 국방수장이 직접 방북한 만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상에 나선 건데 연준 의장은 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닫지 않았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5.25% 금리를 동결하며 지난해 3월부터 10번 연속 이어진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다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ince early last year, the FOMC has significantly tightened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Today, we took another step by raising our policy interest rate a quarter percentage point.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9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 또는 동결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건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올라 1987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4차례 연속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인 2%포인트로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은 다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금리 차도 봐야 되지만 그것만이 마치 금리 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절하된다 이런 공식은 하지만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로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진정 기미가 보이는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동안 격차가 벌어져도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던 만큼 한국은행이 동결을 유지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데다 새마을금고 사태,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더 예상 바깥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한국은행은 연준의 행보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보신 대로 미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최고치라고 그래요. 몇 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3%로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물가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것이 중요한데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6월 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 4.8%라서요. 1년 동안 그 하락한 폭을 비교해 보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무려 6.1%포인트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1.1%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하락폭이 미 연준에서 보기에는 만족스럽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보면요. 9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연내 인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부는 그런 기대감을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당분간 더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 의장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이유는 오늘도 이 기자회견 중에서 수차례 밝혔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다. 이 말은 현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요. 물가는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0.25%포인트 추가적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현재 이미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아서 현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하락할 것이고 이번에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그 속도를 보고요. 미국의 경기 상황과 비교해 봐서 경기 침체 위험성은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 봐서 물가 하락 속도가 만족스러우면 현 수준을 동결할 수도 있고요. 물가 하락 속도가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고 반면에 경기는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 왜 말씀한 것처럼 이게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이 경기 침체도 침체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출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뭐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거 충격도 대단할 텐데 미국이 계속 이렇게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요. 서비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는 지표를 봐야 되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4%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3.5%까지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였고요.
단기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 거기에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는 2%, 두 개를 더한 게 3.5%로 여기까지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돼야만 서비스 물가가 잡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금리 인하 타이밍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시장에서는 뭐 연내 인하를 기대하는 네. 사람들도 있고요. 뭐 내년 상반기 중에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봐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오늘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미국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상승률은 2025년에나 달성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나 물가 기준금리 기조 전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방증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도 했는데요. 네. 미 5년 뒤에 물가 상승률을 물어봤는데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무려 3%에 달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답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이렇게 높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일상이 돼가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를 충분히 오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랑은 이제 기준금리 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 경제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예,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단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에만 미치는 영향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 체력으로 보는 지표들은 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경제 성장률, 통화량 증가율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만 보더라도 한국은 2.7%인데요. 미국은 3%입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의 달러화가 한국의 원화보다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여서 예. 단기에는 뭐 약간 뛸 수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외환 보유고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금리 차가 그 시장에서는 금리 차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라는 예. 게 한은의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2%포인트라는 차이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치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은 깊어지지만요. 그 단순히 금리 차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빨라서 2%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만족스럽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말은 지금 3.5%의 기준금리 수준은 긴축적인 수준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는 금융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커지고 이 금융 안정이 위협을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 안정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더 커지고 이러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연쇄적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그다음에 경기 침체, 기업의 신용 경색 이런 것들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물가도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결 말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말씀. 예, 저는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이면요. 물론 이거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요. 지금 세수 펑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리의 물가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물가가 충분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면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밝힌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2에서 3%라고 밝혔거든요. 이거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그게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해서 그 수준만 유지해도 물가는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3.25%가 돼도 여전히 3%보다 높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는 떨어져도 물가는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요. 4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PTV 3사가 콘텐츠 제작사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KT와 SK 브로드밴드, LG U+ 국내 IPTV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은 57.7%에 달합니다. 이들은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방송 채널 사업자 PP의 채널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지난해 월 이용료로 벌어들인 2조 1,942억 원 중 28.1%인 6,155억 원을 PP에 지불했습니다. 반면 90개에 달하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는 PP의 월 이용료의 69.2%를 냈습니다. 워낙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규모 경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배를 이용해서 더 싸게 후려치는 건지. 과점적 지위의 IPTV가 콘텐츠를 단순 취합하고 중계하면서 지나친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국회 가방위 전체회의에서 IPTV 3사와 콘텐츠 공급사 간 수익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어떤 측의 수익 배분이 돼야 되는데 IPTV 3사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지금 수익을 지금 배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도 지적에 동의한다며 채널 사용료 지급에 대한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PTV 사업자 제허가 때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고 또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그 사적 계약에 있어서 뭐 이런 절차들은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원칙도 좀 만들고. TV조선 정민질입니다. 최근 폭우로 전남 목포 시내가 물에 잠겼었죠. 가게들은 사흘째 영업도 중단한 채 복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폭염에 일손마저 부족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의 한 주유소입니다. 주유기마다 덮개가 열려 있고 안쪽에서는 수해 찌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주유소는 흙탕물이 모두 빠졌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기는 물론 기름 탱크와 펌프까지 정비하려면 영업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늦춰질 것 같아요. 은행과 대형마트도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상품 진열 때까지 모두 뜯어내고 진흙을 청소하느라 분주합니다. 물론 최대한 씻을 수 있을 만큼 씻어가지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침수 피해도 막심하지만 복구 작업을 도울 일손도 부족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다 녹이 쓸어버려요. 그러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럼 쓸모없는 구척이에요. 한 번 요청해서 들어주지 않고.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는 공식 종료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 수해 복구를 하며 이중고를 겪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수해 기간 골프를 쳐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국민의힘 당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회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치고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다고 한 발언이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홍 시장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징계 결정 이후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이 내년 총선 때까지는 자중하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 홍 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을 꺼내드는 등 총선 공천 관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TK 지역 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홍준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냈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이 같은 징계가 결정이 된 건지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를 하신 김기윤 국민의힘 윤리위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윤리위 회의 이후에 나온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게 상당히 중징계라고 이제 뭐 모든 언론들과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이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제 만장일치가 됐지만 예.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탈당 권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가 있었습니다. 제명과 이제 주의 경고는 없었습니다. 예. 탈당 권유와 당원권 정지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징계 사유, 지금 재해 중에 골프를 친 점,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대응한 점, 그다음에 페북에 올린 점을 가지고 이제 징계 사유로 삼았고요. 예. 그 이후에 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사과 이후에 저희들 징계 하니까 가지옥이라고 사자성어를 썼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와중에 윤리를 소명하지 못하겠다. 그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소명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과한 점과 그다음에 복구 공사가 우선이니까 소명하지 하러 갈 수 없다라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요소로 판단했고요. 예. 대신 과지옥은 좀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탈당 권유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위원님은 어떤 입장을 내셨습니까? 그건 이제 비공개라서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홍 시장이 이제 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된다. 자, 이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따르면은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지만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아닌 사람 경우에는 시도에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고위공직자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권한이 있겠죠. 그 더 많은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고위공직자와 아닌 자를 구분해서 고위공직자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뭐 전 대선 주자가 아니라고 뭐 일반 국회의원이었다면 예. 당원권 정지 10개월보다 좀 낮은 수위로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선에 경선도 참여했었고 또 그 전에는 대선 후보도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외 지역에서도 나한테 표를 주십시오.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던 후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공식 사과하고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이제 참자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홍 시장이 이 수해 골프의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뭐 기자들과의 뭐 저런 언쟁 비슷한 그런 거 없이 바로 사과를 하고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수해 뭐 봉사라든지 자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지금 같은 징계보다 더 낮은 수위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북에 글을 올린 거나 그다음에 기자들에 대응한 것이 17일하고 18일입니다. 이 예. 과정 중에 너무 심각한 대한민국의 수재 피해가 있었죠. 이 과정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과를 했거나 그랬으면은 징계보다 훨씬 징계 수위가 낮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8일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신속한 그런 진행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로 좀 약간 애매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징계 결정이 빨리 나왔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윤리위원회에서 뭐 당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고 예. 당대표의 의중을 반영해서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만약에 당대표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의중을 반영을 했다면은 이번 징계 결정 수위가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왔겠죠. 그리고 최소한 당대표 임기 기간 동안 당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판단한 거는 저희들이 당대표하고 무관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징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겸손한 모습을 보이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아픔을 더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당대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는 거겠죠.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10개월의 이제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제 내년 총선의 이제 시점과 좀 약간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당의 윤리위원회가 이제 징계 그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이렇게 뭐 몇 개월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굳이 10개월이라는 거를 내린 이유는 또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총선에 뭔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 저희 윤리위원회가 이제 김지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현재 총선 출마가 좀 불가능한 그렇죠. 상태인데요.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총선을 못 나간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윤리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해서 총선에 불출마하게 하거나 아니면 총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공천심사위원회 역할을 하거나 유사 기관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윤리위원회 징계의 목적은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들께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이지 총선을 염두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물론 뭐 수해 기간에 골프 친 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골프 금지라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홍 시장이 그때 이제 골프를 치지 않고 등산에 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이게 당의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골프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윤리위원회에서 보면은 골프를 아예 치지 마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골프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 내기 골프를 하지 마라. 예. 평상시나 어느 때든지 돈 내기 골프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연 재해가 입었을 때는 아예 골프 자체를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자연 재해 중에 골프를 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고위공직자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자연 재해를 복구하는 게 우선이지 골프를 우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골프를 우선한다면 고위공직자를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윤리 규칙은 자연 재해 중에 골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시대에 맞는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연 재해 중에 등산을 가면 괜찮습니까? 등산을 가더라도 먼저 복구할 우선적인 업무가 있으면 그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후순위로 더해져 등산. 예. 그래서 등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고위공직자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 업무를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그 복구 업무를 우선하지 않고 등산이나 테니스나 골프나 다 후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처음에 이제 홍 시장이 아니 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처음에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당의 국회의원이나 그 골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주말에 예. 그런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징계 되냐?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로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윤리 규칙에 골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등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도, 테니스도 다 포함됩니다. 예. 지금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국민들 재산적 피해가 나고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등산을 하고 있다, 테니스를 하고 있다, 당연히 징계 사유로 삼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을 언급하자 이 한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로 맞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동훈 장관은 도리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 박 의원이 동문서답이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두 사람 간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줄지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이런 행태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단언컨대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이 거부된 배후에 한 장관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접견이 이제 불어된 배경이 본인이 거부한 건 아니고 구치소 쪽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전 부지사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법사위에서 이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장관,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사에 대한 양형이음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언급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전이 시작됐는데 자, 이 두 분의 설전은 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양당제에서 양당이 그렇게 대화가 원활했던 적이 별로 없긴 했지만 예. 이런 정도로 지금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동문서답이라 그랬는데 거의 좌문우답 그러니까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각 진영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지금 하는 것, 각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또는 육박하는 더 압도하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당이라고요. 예. 무당층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재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꺼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리를 건드리니까는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뭐 서로 좀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표정까지 관리하냐, 뭐 깃털과도 같다, 뭐 이런 식의 대화까지 오고 갔는데,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말다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저걸 보면 뭐 지지하는 편에서는 뭐 시원하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뭐 발언을 했다 이 정도의 감정 싸움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측이 서로 어떻게 상대방을 보고 있냐에 대한 전 총체적 인식을 최근에 계속 드러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의원이 처음에 뭐 약간 왜 웃냐 뭐 이런 말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 특히 뭐 원희룡 장관,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저는 그 국무위원이 아니라 무슨 싸움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사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개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장관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국무위원들의 태도는 매우 고압적입니다. 내가 상대를 좀 이겨야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불신, 뭐 대통령이 뭐 야당과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인 이런 기류들이 국무위원들 전체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건 있습니다. A를 물으면 정말 A를 답하면 되거든요. 최은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었으니까 사법 시스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자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화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최은순 씨 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하느냐. 이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회유 의혹이 있죠. 이 회유 의혹을 가지고 한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불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수사 방해가 그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자, 민주당은 이제 검찰 회유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최악의 사법 방해다,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보시기에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다음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지금 갈림길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총선이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판을 상당히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한쪽은 검찰, 또 한쪽은 민주당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겉으로 이렇게 공개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양쪽의 발언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생경한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말이죠. 총선이 1년이 안 남았다면은
과연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그 소위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300만 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알고 있었는가, 또 사전 보고가 됐는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부싸움 비슷한 그런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특별 접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우려 때문에 장소 변경 접견을 제한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예.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느냐, 당시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라는 진실은 지금 옆으로 쓱 비껴나고 여야 간에 또는 지금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 간에 아주 심한 그런 감정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배경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화면이 어제 이제 국회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답변을 한 건데요. 예.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저는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저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영치금을 보내고, 그다음에 검찰청장 앞에서 드러눕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악의 사법농단, 법치주의 농단, 그러니까 사법방해 법치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대통령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특별면회에 대해서도 뭐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죠. 뭐 이런 얘기까지 썼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이재명, 이화영,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저는 어제 드러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것에 무관하다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전 대표 최측근이 이전 부지사 측의 인사를 만나서 자, 당이 열심히 돕겠다, 자, 이렇게 뜻을 전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접촉한 이 대표의 최측근, 바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전 부지사 측은 이제 만남은 인정을 하면서도 회유는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최고위원, 당의 최고위원이 가서 뭐 가족을 만나고, 자, 그러면서 뭐 회유까지는 아니더라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300만 불을 보냈는데 몰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조차도 몰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김성태라는 사람이 과연 이재명 지사 내지는 이화영 부지사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전혀 말도 안 하고 300만 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걸 보냈다라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0개월 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본인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민주당의 인사들이 자주 접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올 2월인가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을 면회하면서 이화영도 면회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죠. 예. 언론 보도에. 그러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이 재판정에서 확인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화영 측의 변호사가 확인해 줬죠. 그러자 갑자기 이 민주당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돕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민주당의 탄원서를 쓰잖아요. 탄원서 내용을 보면 자기 남편이 억울하다, 이렇게 고생한다, 이것보다도 방점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와 당에 매우 미안하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면서 당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이 뭐 남편 아빠 노릇을 잘하도록 채찍질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뜻 비추기는 했다. 그 쌍방울이 그렇게 북한하고 접촉을 많이 하니 방북에 대해서 지나가는 길에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 재판에서는 그 소위 변호사를 해촉하느냐의 여부로 부부가 거기서 또 갈등을 빚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좀 바꿨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박찬대 의원까지 지금 나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뭘 도와, 뇌물죄와 불법 정치자금, 법칼을 막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사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 아닌가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유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대로 지금 뭐 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옥중 서신, 옥중 편지가 나오고 탄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박찬대 최고위원을 만난 그 즈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이제 시기에 뭐 우연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0개월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초를 겪었고 그 가정의 고통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당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당연히 힘든 입장에서는 저는 도와주면 누구 손이라도 잡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계속 민주당의 그 어떤 사람들과 20년 이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전 당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에 불려나가서 고초를 겪고 있다. 그 심정을 정말 토로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도 마치 뭐 그 부부가 좀 뭐 부부싸움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왜 저렇게 혼자 바보같이 그러고 있느냐. 정말 이 난국을 좀 타게 하자. 그러면 저는 부인 입장에서 화가 나서 좀 감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민주당이 그림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이거에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보거나 아니면 지시를 해서 쌍방울을 대납하게 했다라는 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의 지나친 회의를 통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법정에서 좀 명확히 가려지는 것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순위에 밀려 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찾아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글쎄요, 뭐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도 뭐 끈끈하게 어쨌든 동지적 관계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 지금은 이런 뭐 뇌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피고인이 됐지만 또 경기도에 있을 때 나름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남북관계의 경험이나 소신을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고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많이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고요. 예. 글쎄 꼭 이재명 대표가 꼭 본인이 뭐 불리하니까 뭐 나섰다, 당을 동원했다 이렇게보다는 지금 또 이게 다시 뭐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서 사건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지켜보면 다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일대에 거의 매일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그리스 최대 휴양지 로도스 섬이 온통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비행기까지 띄워보지만
불길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릅니다. Every day, every night we are here and we don't make nothing. We burn almost everything. 최소 20만 에이커가 불에 탔는데 전체 선면적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Καταστραφήκανε όχι μόνο δασικές εκτάσεις, με παρθένο δάσος αρκετών ετών, βιοποικιλότητα και ζωή από βότανα. 중부 주요 도시인 볼로스와 라미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르프 섬과 에비아 섬에서도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주민들은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그리스에서는 약 500건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에선 산불로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고 3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훈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충북 대청호에서 장마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모여 섬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대청호를 비롯한 여러 곳이 쓰레기와 부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대청호는 장마나 태풍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쓰레기 더미가 몰리는 곳입니다.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충북 옥천군 대청호가 장맛비에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축사에 있던 소 먹이용 볏짚 뭉치부터 폐 냉장고와 페트병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호수를 오가는 작은 배는 쓰레기에 갇혀 꼼짝도 못합니다. 하천이나 농경지,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들이 수천 톤의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왔는데요. 이번 장마 쓰레기는 1,200톤가량으로 수자원공사는 수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쓰레기가 퍼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쓰레기가 호수에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부유물 차단막 덕분입니다. 집중호우나 대하천 홍수 시 쓰레기가 퍼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데요. 부유물 차단막이 없었다면 쓰레기들이 호수 전체를 돌아다녀 수거선이 이를 치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오면 녹조가 생기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둘러 수거해야 합니다. 네, 이 장마가 만든 쓰레기 섬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큼 수분과 염분 섭취 자주 해주셔야겠고요. 오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더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주변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까지 남해안과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고 청주와 대구 34도, 대전과 전주는 33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